당신이 누구라고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돈을 가져다가 젊은 남자를 챙기다니. 그럼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맨날 일에만 파묻혀 살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당신은 명령만 내릴 줄 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이해한 적 있어요? 당신의 더러운 행동을 변명하려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 당신은 은혜를 배신한 사람과 다르게 없어. 나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아준 사람을 배신하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35살이고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으로 서울 강남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아늑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성실함과 가족애를 중요시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제 아내 이지은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지은은 올해 32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교재 준비에 바쁘지만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느끼고 했습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을 맡고 있어 업무 강도가 높고 잦은 야근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업무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가면 그녀는 늘 정말 고마워요. 오빠 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와 생선을 사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때로는 부평역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를 채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천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든 모습이 흔히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료 강민재가 다가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현수 씨, 부인분 정말 믿으셔도 돼요. 처음엔 무심히 넘겼지만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저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가 젊고 잘생긴 남성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착오일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제가 사는 부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삶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 우리 둘의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고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지은이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 홍대의 작은 음식점에서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들, 결혼식장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던 그녀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눈 속에 묻힌 것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공기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이 앞으로 닥칠 고통스러운 사건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지은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잘못 찍은 사진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무심한 척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때? 지금 어디야?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단조롭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있어. 평소 같으면 잘 지내요. 오빠? 라며 따뜻한 말투로 답장했을 그녀가 이번엔 너무도 무뚝뚝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거센 파도로 뒤덮인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평소처럼 그녀가 준비해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지은은 부엌에 서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빠 왔어요. 라며 밝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부인이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오빠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나 이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어.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인 채로 저는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익숙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처음 지은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같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었고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저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늘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첫 번째 데이트에서 강남의 작은 식당에서 나눴던 음식, 대학로의 공연장에서 서로 손을 꼭 잡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회사에서 동료 강민재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현수 씨,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무슨 문제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민재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조언을 건넸습니다. 결혼은 복잡한 거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은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대화로 풀어야 해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용서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길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서 제 삶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은 주기적으로 저에게 보고서를 보내며 추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지은과 정민재가 제주 연수에서 처음 만났던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고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탐정은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 몇 장을 포함해 지은이 집에서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이나 정민재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지은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의 호텔 예약 내역이 나왔는데 그중 다수는 정민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그들이 제주도 외에도 대전, 부산, 심지어 서울 강남에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의 CCTV 영상은 그들이 함께 있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탐정은 저에게 말했다. 김씨, 이 정도 증거면 관계의 깊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이 파헤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의심과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정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의 공동 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집을 사기 위해 절약했던 것이었기에 이 사실은 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정은 지은과 정민재가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다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예약 영수증, 렌터카 이용 내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탐정은 정민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젊고 매력적인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SNS에는 그의 일상적인 사진들과 함께 지은과의 은밀한 순간을 암시하는 글들이 몇 차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탐정이 발견한 한 게시물에는 그가 제주도의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변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여행 기록처럼 보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 특별한 누군가가 바로 지은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배신감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이 관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앉아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는 분이라 순간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지은이가 오늘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지 않았어. 무슨 일 있는 거니?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 있다고 믿었던 그녀가 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민재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묻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말해.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이혼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같이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혈액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녀가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계획을 세웠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은 제가 알고 있던 지은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제가 물었을 때 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또 한 번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민재가 떠난 뒤 집에 들어가니 지은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떠올랐고 그 순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정적 속에서 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면의 분노와 슬픔은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분노를 자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재와의 계획이 뭐였는지 말해봐. 그녀는 순간 멈칫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와 산대였어. 오빠가 늘 바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외로움,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현실에서의 도피.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남긴 상처는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어? 너 민재랑 같이 살 계획 세웠잖아. 우린 뭐였는데?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모든 걸 돌리고 싶어.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 진심조차도 이미 망가진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동안 저는 과거의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미래.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너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이미 우리 관계를 끝내버렸어.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이혼하자.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잘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쌓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직 집에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삭제했고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끔 그녀의 웃는 얼굴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희미한 꿈처럼 아련하고 동시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수 없었고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낸 곳으로 바다의 푸른빛과 도시의 활기가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에 안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의 첫날은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집은 조용했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해변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요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쁜 회사 생활과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질 소리, 팬 위에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완성된 요리의 향기는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을 천천히 진정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관심만 있었던 사진에도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다, 사람들, 골목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만큼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부산에 있는 작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동호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배우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동호회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성격의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그녀도 한때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부산으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과의 첫 대화는 단순히 사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바다 풍경 사진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 어때요? 저는 바다가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고 느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바다를 좋아합니다. 부산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 대화 이후 우리는 자주 서로의 사진을 이야기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호회 활동 외에도 함께 부산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사진을 찍은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삶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었고 저도 그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산의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은 제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고통 뒤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저는 지은에게 더 이상 원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배신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주었고 관계에서 정직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으며 함께 추억을 만들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점차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우리는 함께 부산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추억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사진을 정리하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수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일했고 저는 지역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소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단순히 사진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크숍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사진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는 동안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따뜻함과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면 좋겠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현수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야. 그 후 우리는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점 큰 호응을 얻었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던 중이었지만 사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수 선생님,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과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일본의 홋카이도였습니다. 겨울철 덮인 풍경과 따뜻한 온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답니다.